또 5번째 날에 많이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5번째 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드디어 전체 6강의 중에서 5째 종점을 향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다같이 이승만 학당의 당원을 제청하겠습니다. 이승만 학당 당원 1. 우리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개인이다. 2. 대한민국은 자유의 영원하다. 3. 우리는 자유통상과 여론통합의 세계를 지향한다. 4. 우리는 거짓을 제시하며 영리에 행동하지 않는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계획대로 5번째 시간 안간힘의 나라 만들기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란 한 나라가 성립했다는 선언은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한 이야기죠. 이 선언의 식장에서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승만은 경축사를 했습니다. 동양의 한 거대 국가가 지금 다시 소생을 했습니다. 이 새롭게 태어난 나라는 민주 정체입니다. 민주주의 정치 체제입니다. 민주 정체의 요소는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개인의 근본적 자유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본적이라는 것은 천부적이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다. 왜? 하나님이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40년 동안을 외적의 손에 모든 학대를 받아서 말과 행동이 자유롭지 않았다. 우리는 개인 자유활동가 그렇지만 우리는 개인 자유활동가 자유판단권을 위해서 쉬지 않고 싸웠다. 이런 지난 역사. 이 나라가 갑자기 어디서 생겨난 것은 아니고 우리가 투쟁한 결과로 세운 나라인데 우리의 투쟁은 뭐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단순히 대한독립만세라든가 민족해방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자유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쉬지 않고 싸웠다. 그런 이야기. 만약에 김일성이나 박한영 같은 사람 보고 당신 뭐 때문에 독립운동을 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우리는 노동자 계급의 해방을 위해서 세계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위해서 싸웠다.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분의 대답은 다릅니다. 임시정부에 있다가 해방 이후에 귀국한 다음 곧바로 북한에 올라가가지고 북한이 무력부장이 되어서 6.25 전쟁 때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 같은 무력부장이 되어서 남침을 인도했던 김원문 같은 사람한테 당신은 뭐 때문에 그렇게 중국에서 고생하면서 독립운동했어? 그 똑같은 이야기를 할 겁니다. 피압박 계급의 해방을 위해서 그럴 겁니다. 그러나 이승만은 개인의 근본적 자유 이것을 되찾기 위해서 우리는 쉬지 않고 싸웠다. 저는 이런 초대 대통령의 독립 선포식에서 이루어진 경축사는 전 국민이 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니까 엉뚱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재작년인가 3년 전에는 대통령이 현충일날 오늘 한국은 현충일입니다만 김원봉은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이 연속 강의를 통해서 누차 강조해왔던 이승만의 그 실체를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압박하는 외적은 그들의 전제정치를 고집하였으므로 우리의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마음은 더욱 굳어져서 모든 일에 서양 민주국의 방식을 모범으로 하여 우리의 공화적 사상과 습관을 발전시켜왔고
그 민주주의와 공화주의가 30년 동안 뿌리를 깊이 박아 지금의 결실을 보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개인의 근본적 자유, 우리의 민주주의, 이거 뿌리가 어디냐?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만 이거는 서양 민주국의 그 모범이 있다는 것입니다. 서양 민주국의 그 영국의 명예혁명, 청교도혁명, 미국의 미국 독립혁명, 프랑스 혁명, 그런데 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영국과 미국과 프랑스만의 혁명이 아닙니다. 그것이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지지하는 것 이상 세계적 보편성을 갖는 거예요. 우리도 그 세계적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해서 죽어버린 우리 동양의 한 고대 국가를 지금 소생시키려고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전 국민이 왜 그랬대요? 우리 민주주의 뿌리는 세종대왕이 있지 않아요? 우리 민주주의 뿌리는 어디 있냐? 세종대왕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지금 곤란하다고 생각하네. 자, 이제 지난 시간까지 한 이야기입니다만은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야기. 그래서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적 의의는 이와 같이 요약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서유럽에서 일어난 자유와 통상의 물결이 16세기 이후 서유럽에서 일어난 하나의 큰 해일이 문명의 파도가 한반도에 상륙했습니다. 그거는 자유와 통상, 개인의 자유와 그리고 국가 간의 지역 간의 자유 통상, 이 큰 물결이 한반도에 상륙을 한 19세기 후반 이래 그러한 세계사적 배경에서 일정 기에 걸쳐 성장한 근대 문명 세력과 이것에 대해서는 요 하와이 이 6강의에서는 제가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서울에서는 12번 12회 강의를 하니까 요 일제 하에서 일제의 억압과 차별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이 어떻게 근대인으로 스스로를 개발해 왔던가,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회사를 세우고 일본에 유학을 가고 1940년 현재 일본에 유학하고 있는 조선 우리 한국 사람이 무려 3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왜? 일제가 고등교육을 기회를 베풀어 주지 않으니까 다 일본으로 건너가서 중학교, 대학교를 다니고 했던 그건 무려 3만 명이나 돼요. 그 숫자가요. 이런 근대 문명 세력입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활동한 자유민주의 독립운동 세력, 우리 이승만 박사를 중심으로 한 이 자유민주 독립운동 세력, 이 두 세력이 해방 이후에 합작을 해서 세운 나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오늘부터 이야기인데요. 건국 그 자체는 몇 세대에 걸쳐 수많은 시행착오의 과정으로 전개될 나라 또는 국민 만들기의 작은 출발에 불과했습니다.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성립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연말에 유엔 총회가 이를 승인합니다. 합법적인 국가가 유엔 감시 하에 이루어진 자유총선거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승인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문자 그대로 하나의 선언에 불과합니다. 바로 그 한 달 뒤에, 한 달 보름 뒤에 여수라는 곳에서 군사반란이 일어났어요. 그때 국회의원들이 현지 시찰을 가서 보니까 우리들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여자 중학생까지 치마에다가 뭐 무기 같은 걸 숨겨가지고 전해주고 심지어는 폭탄을 숨겨왔다가 펑 터뜨리고 가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 그래서 그 시찰 나간 국회의원이 대한민국은 껍데기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람은 이승만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한지 몰라도 독립 직후에
독립했다고 선언한 나라는 문자 그대로 껍데기뿐입니다. 문자 그대로 껍데기. 이게 이제 알맹이가 채워져가지고 제대로 된 나라가 성립하는 데는 적어도 한 2, 3세대의 세월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그야말로 참 역사의 신만이 알 수 있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러한 여정의 하나의 출발에 불과했다. 좌충우돌하다가 절벽으로 떨어져서 망해버릴지 저 베트남처럼 말이죠. 뭐 또는 이란처럼 말이죠. 뭐 2차 대전 이후에 생겨난 나라가 정변을 겪어서 없어진 나라거나 수많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그와 같은 위기 과정을 앞으로 두어 차례 큰 과정을 겪게 될 텐데, 거기서 살아남을지 죽을지는 누구도 알 수 없는, 보장되지 않은 그러한 하나의 작은 출발에 불과했습니다. 그 작은 출발에 대해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이야기를 한두 시간 할 텐데요. 흔히들 이 대한민국, 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가지고 정치학자나 사회학자들은 strong state, weak society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국가는 강한데 사회는 약하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약 한 40년간의 권위주의 정치, 흔히들 독재 정치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독재란 말은 적당하지 않고 권위주의 정치다. 이 권위주의 정치가 40년 동안 이루어지는 사이에 거기에 저항했던 민주화 운동, 거기에 참여했던 많은 지식인들은 이 나라는 정치는 강하고 국가는 강하고 사회는 대단히 취약하다. 민주주의의 풀뿌리, 그 기초는 매우 약하다. 그래서 strong state, weak society. 그래서 권위주의 정치가 성립하고 또 경제 발전도 국가 주도형으로 경제 발전이 이루어졌다. 흔히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많이 해왔습니다. 한국인 학자뿐만 아니라 미국인 학자들이 원래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strong state다 했는데, 최근에 어떤 그 사람이 박사학위 논문을 썼습니다. 취약 국가 대한민국의 탄생. 대한민국은 스트롱하지 않았다. 대단히 취약했다. 취약 국가였다. 너무나 국가를 만들기에는 그 자원이 부족해가지고, 근데 집을 짓는데 필요한 자재가 막 부족하고 해서 낡은 자재, 불량품, 부속품 이런 거 갖고 집을 지으니까 조그만 태풍에도 무너지고 마는 그런 대단히 취약한 멀러러블한 스테이트였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새로운 이 학설이 저는 옳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경제가 파탄나 있었어요. 일제하에서 한국 경제는 일본 경제의 일부분으로 충실히 편입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해방과 더불어 일본이나 일본 자본이 철수하고 일본과의 무역 관계가 각종 금융 관계 이름이 단절되고 나니까 이 한국 경제는 특히 남한만으로 계산입니다만 저와 같은 동경제사 연구자들이 추산에 의하면은 1942년 대비 1946년 국내 총 생산은 3분의 1에 불과. 1인당 국민소득 수준이 1910년에 한 1인당 한 40달러 정도 됐어요. 그것이 1942년까지는 그런 대로 좀 증가합니다. 120달러까지 증가했다가 46년에 다시 1인당 소득 수준이 40달러 수준으로 증가합니다. 거기다가 다시 전쟁이 이렇게 오고 해서 1956년도 1인당 소득 수준이
40 내지 60달러예요.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아프리카 평균보다 더 낮아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경제가 파탄이 난 데다가 해외에서 많은 귀한 동포들이 있었습니다. 약 한 300만, 일본에서 한 200만, 만주에서 100만이, 300만이 들어왔는데 그들은 자기 고향이 북한이라도 북한에 가지 않습니다. 왜? 거기는 벌써 개인의 자유라든가 기회가 사라지고 있는 질식되는 사회, 전부 남한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또 북한에서 인민주의적, 공산주의적 개혁이 진행되니까 1948년까지 북한 인구의 작게 잡아서 10분의 1, 많이 잡으면 한 7분의 1 정도 되는 한 100만 명 가까운 되는 사람들이 서울로 몰려옵니다. 기환 동포 300만에 월남 동포 100만에서 인구가 400만이 또 늘어요. 경제는 파탄이 났는데 해외에서 인구는 들어오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섰지만은 재정이 어떤 상태인지 보면 말이죠. 1949년 보면은 1949년에 이 정부 재정의 수입 구성을 보면은 조세가 1949년에 15.8%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인지, 그 다음에 전매 수익이 더 많습니다. 뭐 담배라든가 인삼이라든가 술이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는 국공채 차입, 이 차입인데 차입은 한국은행 차입이 통합은행이에요. 통합은행. 그러니까 초창기 정부라는 게 자기 수입은 15%와 17% 앞에서 35, 36% 정도만 자기가 세금을 걷거나 뭐 장사를 해서 이렇게 정부가 살림을 끌고 나머지는 통화정발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가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국가가 공무원은 월급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무원들한테는 전부 현물 월급을 줬습니다. 쌀로 주고. 요와 별도로 당시 미국에 긴급한 구호 원조가 있었는데 그 구호 원조까지를 포함해서 재정 구조는 좀 더 이제 정확하게 또 분석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자기 힘으로는 자립을 할 수가 없는 그와 같은 경제적 기초를 갖고 있는 나라 이것은 사실이고 필요한 돈은 한국은행에서 통화를 찍어내서 쓸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이제 모순적인 상황이고 따라서 농민들로부터는 현불로 세를 걷고 공무원들한테는 또 현불로 세를 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 당시 그 공무원 했던 사람들하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어디 뭐 서울서 부산으로 출장을 갔다 오라 하면은 저 출장비를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담요 한 장을 주고 저 출장을 갔다 오라 이럽니다. 그럼 이 사람은 이 담요를 가지고 남대문 시장 가서 그 팔아요. 그렇게 해서 기자표를 사서 저 갔다 오는 그러한 실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완전히 저 공중에 떠 있는 하나의 참 모래 위에 성에 불과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음 패러그래프 보면 이제 바로 반란이 일어나죠. 이미 대한민국 성립 과정에서 1948년 4월달에 제주도에서 반란이 일어났죠. 5월 10일 날 총선거를 실시한다고 발표가 되니까 남노당 제주도당의 무장대가 4월 10일 새벽에 제주시를 습격을 해서 파출소, 관공서, 기타 우익 인사들을 처형을 하고 습격을 하고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제주도에서는 50총선거가 제주도에 세 선거구가 있는데 한 개 선거구를 제외한 나머지 대정과 정의라는 그 선거구에서는 선거가 못 이루어졌어요. 이 제주도 나머지 두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이루어지는 것은 1년 됩니다. 1949년 5월 10일이에요. 이게 이제 제주 4.3 사건입니다.
이 제주 4.3 사건이 아직도 진압이 안 되고 있고, 제주도는 45년 해방된 뒤에 전국에서 가장 늦게 미군이 상륙을 했습니다. 11월 말이나 되었어야 미군 일개 중대가 제주도에 상륙을 해서 미군정청을 설치했는데, 그 넓은 섬에 일개 중대가 가서 어떻게 그 치안을 담당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주도에 이미 성립해 있는 인민위원회와 이 협조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고, 그런 가운데 제주도는 사실상 48년 3월, 4월까지 공산주의자들의 조직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러한 실정이니까 대한민국이 성립한다, 남한만에 총선거가 실시한다 하니까 거기서 무장 반란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48년 9월까지도 진압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48년 9월달에 여수에 주둔하고 있는 국민방위군 제14연대에게 아직도 이제 국군이 성립해 있지 않는 상황인데, 14연대에게 제주도에 출동해서 그 반란군을 진압하라 이렇게 하니까 그 14연대의 하사관들이 남당 당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또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동족을 살해하라는 명령을 우리가 받을 수는 없다, 제주도 출동을 거부한다, 이렇게 해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는 순천 등 그 주변에 뭐 보성 등 이렇게 5개 전담군을 장악을 하고, 그리고 이승만 종속적 정권 타도, 민족 반역자 처벌, 미군 적시 철수 등을 주장하면서 약 한 2,000명의 우익 인사들을 살해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현지의 공무원이나 경찰관이나 그다음에는 독촉 국민회 회원들. 그래서 당시 대한민국은 아직 그 국민 조직법이 통과되지 않아가지고 국군이 없었어요. 그 대신에 이제 국민방위군이라 해서 이제 있었는데, 이 국민방위군이 미군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반란을 진압을 하는데, 이 진압 과정에서 약 한 7,000여 명의 그 현지 주민의 사망자와 행불자가 발생을 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영문도 모르는 양순한 주민을 볼모로 해서 무장투쟁을 벌이게 될 때 어떠한 비극적인 사태가 발생하는지는 이를 이 여순 반란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가까스로 진압되고 제주도마저 또 반란이 진압되어서 제주도에서 총선거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서 그럼에도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날 때까지 전국 도처에 그에서는 발치산들이 크게는 100명, 작게는 50명 수준의 유격대원들이 또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다음 패러, 제가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조선 왕조가 해체된 것은 단순히 있던 나라가 강제적으로 어떤 강압적인 힘에 의해서 이렇게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이 조선 왕조를 구성했던 각 계층들이 분산했다, 해체됐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과 황제는 일본의 황실로 편입이 됐지요. 그 다음에 관료들은 친일파나 친러파로 흩어졌지요. 이 지방의 양반들은 또 전통적인 위정척사다 해서 소중화 사상을 또 주장하고 있지요. 이 상민들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지. 부모 처자를 하나 건사해서 사는 것이 기본 목적인 그런 사람들이고, 이 상민을 대표하는 정치 세력이 바로 동학이고, 동학을 계승한 일진회, 그리고 나중에 천도교, 이런 이 천도교가 되어서 결국 3.1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
전통적인 왕조 체제를 구성하고 있던 여러 청이들이 다 해체했다, 해산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저를 가르친 이 당시 국민학교의 선생님들이 우리 한국인은 전반 위에 모래알 것 같다. 반면에 일본인들은 이 찰흙과 같아서 쫀득쫀득하게 잘 단계를 하는데 우리 한국인은 잘 단계하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를 자꾸 몇 번이나 하세요. 그래서 그 들을 때마다 좀 기분도 안 좋고 그렇습니다. 안 좋고 대학교 들어가서는 야 그건 역시 친일파들의 소리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 대학을 들어와서 지금까지 한 40-50년간 이 젠더들로 사회생활을 하고 또 책을 읽고 또 나름대로 뭐 연구 성과도 이렇게 뭐 논문도 쓰고 하면서 내가 국민학교 때 그 말씀하신 초등학교 선생님들의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가장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게 그 친일파가 아니고 안창호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안창호 선생님이 저는 이승만이 한쪽에 이렇게 큰 우리의 독립운동사에 그 횃불을 든 거봉이라면은 안창호 선생님은 또 역시 그만한 비중을 갖는 뭐 동등하다 하면 좀 그렇지만 큰 비중을 갖는 훌륭한 분인데 이분이 흥사단을 모집할 때 이제 흥사단에 입회 희망 단원에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과 오랫동안 장시간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합격 점수를 받아야 이제 입학하는데 그때 우리 조선 독립이 망한 우리가 조선이 망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뭐 일본이 쳐들어와서 망했다 이런 대답해가지고는 실격이에요. 우리가 실력이 없고 도덕이 타락해서 그렇다. 도덕이 타락해서 그렇다는 건 이승만과 안창호 선생님이 똑같았어요. 그러면 도덕이 타락해서 서로 단결할 줄 모르고 신뢰할 줄 모르고 협동할 줄 몰라서 그래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창호 선생님이 묻습니다. 그 말씀이 옳소. 조선인이 3명이 모여가지고 3년 이상 단계를 유지한 예가 있는지를 알면은 이야기를 해보세요. 없어요. 한국인이 독립운동을 시작한 게 갑신정변 때부터인데 안창호 선생님이 이야기하면은 갑신정변, 가보개혁, 독립협회, 만민공동회 쭉 그다음에 애국개국운동 그 과정에서 3년 이상 세 사람이 단계를 유지한 단 하나의 예를 들어보라 해도 못 든단 말이죠. 없어요. 뭐래요? 맞아요. 그리고 저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걸 많이 느꼈어요. 많이 느꼈어요. 이승만 박사가 늘 주장한 대로 성신으로 인간이 거듭나지 않고는 그 이룰 수 없는 덕목이에요. 근데 제가 그러면 한국인이 성품이 나빠서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역사적으로 이러한 유산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선왕조라는 그 500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이와 같은 강관 신분 하이라키를 통해 가지고 인간들을 지배해온 그 역사가 한국인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고려왕조만 해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몽골군이 쳐들어왔을 때 고려왕조는 무려 27년간 그 저항을 했고 그리고 남은 잔당들이 또 끝까지 저항을 해서 참별초에 안에서 무려 40년 이상을 저항을 했어요. 조그마한 나라에서. 그럼 고려의 중앙군이라는 게 대단히 그죠. 단결심이 강하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 도덕이 발달하기 때문에 그래요. 고려는 나중에 요 나라를 세운 이 거란족이 3번이나 대군을 막 20만 대군을 몰고 들어왔을 때도 그걸 다 자기 힘으로 방어를 해냈어요. 대단히 강력한 국가입니다. 신라는
당나라 태종하고 싸워서 이긴 나라예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 선배들이 명나라에 간 사람이 한 두 사람이 있는데 그 두 사람 모두 공통으로 명나라 사람들 질문을 받아요. 당신들은 어떻게 해서 우리 중국사의 큰 영웅인 당태종을 물리칠 수 있었느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영계성민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원래 그러했던 민족입니다. 이제 조선 500년 동안에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뀐 겁니다. 그 안창호 선생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으면 그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나중에 이광수 선생이 제가 방금 서로 토론한 게 이광수 선생인데 이광수 선생이 귀국해가지고 민족 계절이라는 논문을 썼는데 그 민족 계절이라는 논문 읽어보면은 남들은 그딱저 친일파 논문이고 뭐 엉터리 논문이라 하지만 저는 당대 최고의 논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이광수 선생도 3년 이상, 3명 이상이 단계를 유지한 경우를 우리는 알지 못한다. 이래가지고는 우리 독립할 수 없다. 늘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바로 그렇게 그 흩어진 한국인들이 하나의 국가 질서로 하나로 통합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힘든 일에 시간이 걸려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모든 나라가 다 그러한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일인가. 모든 나라들이 혁명을 한 이후에 한 70년, 60, 70년에 한 번씩 큰 이렇게 내전을 겪어대는데 그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독립을 한 이후에 남북전쟁을 하는 게 한 70년 만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라 만들기 과정은 단순히 새로운 정치 체제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간을 만들어내는 과정이고 그 새로운 인간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계속 그러한 메시지를 국민을 향해서 던지고 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라가 얼마나 취약했는지 그 다음 패러그램을 보면은 1919년 4월 달에 국회에서 국회의원 한 60여 명이 국회의원이 198명인데 원래는 300명인데 북한에서 올 이제 국회의원 100명을 이제 남겨두고 200명인데 제주도에는 아직 2명이 못 들어오고 그래서 198명인데 그 중에 3분의 1인 62명의 소장파 의원들이 미국은 빨리 철수해라. 안 그래도 49년 6월 달에 미국은 철수할 그 예정입니다. 군사고무단 몇십만 남기고 그러니까 빨리 철수해라. 그 다음에 남북 화평 통일원을 가지고 우리가 남북 협상을 해서 다시 통일하자 하는 그런 국회 결의를 해요. 국회 결의를 합니다. 이게 이제 국회 프락치 사건인데 이 결의의 중심이 된 사람이 국회 부의장이 김약수라는 사람. 이 사진의 인물인데 이런 사건이 터집니다.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재헌 의회예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사람이 대한민국 자체를 부정하는 이와 같은 정치 결의를 국회에서 통과시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국회 프락치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당시로 이 국회 프락치 사건입니다만 오늘날 엄밀히 말해서 이 소장파 국회의원 그중에 특히 주동을 했던 13명의 사람들이 남로당의 당원으로서 프락치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프락치가 뭐 정확한 뜻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간첩이라는 뜻이라면은 이 남로당이나 북로당의 당적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스파이 활동을 한 그와 같은 프락치는 아니고 어리석고 순진했기 때문에 우리 민족끼리 통일을 하려는데 미국은 빨리 좀 나가고 남북한이 다시 협상하자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당시 13명이 체포가 되어서 유죄 선고를 받고 했는데 과연 이들이 불악지는 아니냐는 논쟁이 있습니다만은 불악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북한의 사주를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나중에 1997년에 북한의 노동신문이 남한에서 활약을 하고 있던 성시백이라는 김일성이 직접 확인한 간첩 중에 최고 간첩이죠. 이 성시백이 6.25 전쟁이 일어나자 체포된 상태에서 처형을 당해서 죽는데 이 성시백의 공로를 기리는 노동신문의 특집 기사에서 이들이 성시백의 공작에 의해서 김역수 등 국회의원들이 포섭이 되어서 이 남북 화평 통일안을 국회 통과를 주도했다 하는 그와 같은 신문 보도가 또 있고 그 다음 보면요. 그 다음 무엇보다 더 확실한 것은 당시 북한에서 초대 소련 대사인 스티코프 원래 북한의 진중한 소련군의 사령관입니다. 스티코프 대장입니다. 이 스티코프 대장이고 그 옆에 서 있는 김일성은 소련군 대비예요. 군대 생활을 해본 사람 알겠지만 대비가 별내게 대장 앞에서는 뭐라고 제대로 좀 말도 못 붙일 그런 사이입니다만은 그만큼 이 북한의 정치에 큰 영향을 미쳤던 스티코프가 스탈린에게 보고하는 그 보고문이 러시아가 소련이 해체된 뒤에 그게 공개가 됐어요. 그 스티코프의 문서 이제 한국에서는 국사편찬위원회가 이것을 출간을 했습니다만은 노동당은 남조선의 국회의원들 일부를 자신 편으로 끌어들이는 사업을 조직했습니다. 노동당의 지령에 따라 국회의원들은 국회 안에서 남조선에서 시행되는 미국 정책 및 남조선 정부 당국의 권위를 무너뜨리기 위해 여러 요구사항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남조선에서의 미군 철수를 내용으로 하는 62명의 의원들이 작성한 청원 등이 바로 위와 같은 목적에 따라 실행된 예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벌써 스티코프는 남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걸 또 소련 스탈린에게 보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만드는데 참여했던 국회의원들이 그 3분의 1 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자체를 부정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고 이제 해체하고 남북한이 다시 통일을 위해서 협상하자 하는 그런 내용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니 정도였으니까 그 나라의 어떤 정통성이나 아이덴티티는 아직도 그야말로 껍데기에 불과한 그와 같은 상태였다는 걸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을 보면요. 이 소장파 의원이나 또 당시 대한민국 건국에 반대했던 김구 북한의 주장이 다 비슷해요. 미국군, 외군은 미소, 양군은 다 빨리 철수해야 된다. 이 북한 북조선 노동당은 유엔 위원단들 철수해라. 그렇게 한 다음에 남북 협상으로 통일하자. 남쪽 북쪽이 똑같이 그 동수의 어떤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협상을 한 다음에 총선거를 실시하고 통일입법기구를 만들고 통일헌법을 제정하고 정부를 수립하자는데 이때 반민족 북한의 주장에 의하면은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에는 이승만과 한민당은 제외해야 된다. 왜? 반민족 친일파 친미 식민지 세력이기 때문에 사실상 북한과의 주장과 다를 바 없는 내용의 주장을 태어난 지 1년도 안 되는 나라의 국회의원들이 공공연하게 국회를 통과시킵니다. 통과시키고 이들은 6.25 전쟁이 발생하니까 피난도 안 가고 서울에 있다가 다 북한으로 올라갔어요. 이 얼마나 초창기의 국가가 취약한 국가인가를 지금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위협하면서 이 나라를 아프게 만드는 게 바로 반민족 행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이 바로 이제 그 나라가 세워진 지 한 달 만에 국회를 통과하는데요. 1948년 9월달에 반민족 행위, 소위 반민족 행위 처벌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이 특별위원회가 국회 안에 설치가 됩니다. 설치가 되는데 4명의 반민족 행위자를 이제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 첫 번째 범죄는 한일 합병에 적극 협력한 자, 한국 주권을 침해하는 문서에 조인한 자, 소위 뭐 이완용 등 명무죠. 이들을 사형, 무기징역, 재산 몰수. 제2조는 일본 정부로부터 귀족 자기를 받은 자, 제국 의원이 되었던 자, 그래서 무기징역, 5년 이상 징역이 처하고. 제3조는 일본 치하 독립운동자나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 박해한 자 또는 이를 지휘한 자,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제4조가 이제 이게 애매해요. 1, 2, 3조까지는 뭐 신생 대한민국이니까 이 신생국이 그의 나라를 망치는데 또 독립을 방해했던 그 제약이 큰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제4조는 이게 범위가 애매해요. 그 귀족 칭호를 계승한 자, 섭작한 자, 7인간 이상의 관리였던 자, 중앙부처의 7인간이면 국장 이상인가 상당히 고관으로서 한 조선인으로서는 한 30년 가까이가 있었습니다. 밀정 행위를 한 자, 왕공리였던 자로서 민족에게 해를 가한 악질적인 제적이 현저한 자, 그다음에 종교, 사회, 문화, 경제 각 부분에서 악질적인 반민족 언론, 저작, 기타 등등. 이 5년 이상의 징역을 처합니다. 이 문제는 지금까지도 우리 한국인들을 분열시키고 있는 그와 같은 참 역사의 상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은 따라서 반민족 특별조사위원회가 국회 안에 설치가 되고 특별경찰대, 도조사부, 특별검찰관, 특별재판관이 이제 임명이 되고 그리고 이제 처벌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들을 이제 한 7,000명 정도 일람표를 작성해서 이제 하고 그리고 49년 1월달부터 제1호 체포자가 이제 박흥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체포 조사를 시작을 하는데 그해 4월달에 소위 국회 불합치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자 경찰이 이 소장파 의원 3명을 13명을 체포를 하는데 불합치 혐의로 그 중에 3명이 이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의 특별검찰관으로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반민족 행위를 반민특위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서 국회 불합치 사건을 조장한 것이 아니냐 하는 당시부터의 여론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49년 2월달에 독립군을 체포 고문한 현저하게 재질이 나쁜 경찰 간부 3명을 노덕술이라는 사람을 포함해서 체포를 하는데 그러자 이 서울 중부경찰서의 경찰서장 지휘하에 경찰 부대가 이 반민특위를 습격을 하고 반민특위 이 경찰대를 구타하고 반민특위의 서류를 탈취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일종의 국회에 대한 경찰의 이제 폭력적인 도전이 있고 이후 이 반민특위는 시들시들하게 일을 좀 마무리해가는 이제 그다음 보면은 반민특위는 688명을 체포 수사했고 검찰 송치는 599명, 221명을 기소하고 79명이 이제 재판에 판결을 받았는데
판결에 붙여졌는데 38명이 재판이 종결이 되고 실형은 12명이고 공민권은 정지가 18명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게 그러면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반민특위가 다 실패했다, 뭐 중도 반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기사가 신문에 보도가 되자 어린 학생까지 붕괴하는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승만 독재에 대한 이제 비난의 여론이 일고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처음부터 이 반민특위의 그 활동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습니다. 지금 국회 친일파 처리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선동하고 마음이 동하고 이런 문제로 민심을 이산할 때가 아니다. 민심을 안해시키고 경찰을 정돈시켜 전국 치안을 보장해서 반란 분자를 청소해서 임명할 이 공산주의자들로부터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당시까지도 경찰이 이 국가의 방위에 일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미 군정은 1948년 그 10월달에 참 9월달에 이 조선 총독부로부터 그의 권력을 이양받으면서 조선 총독부의 관리들도 그 현재의 지위를 유지를 하며 조선 총독부의 법률도 별도의 법률로 이를 폐지하지 않은 한 유효하다. 이렇게 해서 조선 총독부의 재반, 법률, 재판, 행정기구를 다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대로 쭉 1948년 8월 10월까지 이루어져요. 대한민국 헌법의 부칙에 보면은 별도의 법률에 의해서 개정되거나 폐지되지 않는 한 기존의 법률은 유효하다 그랬어요. 따라서 일본이 만들었던 총독부가 만들었던 600여 종의 법률은 그게 번역도 안 된 채 일본어 그대로 50년대 말까지 쓰이고 있었어요. 민법이 한국어로 번역되고 개정되는 건 58년입니다. 상법이 한국어로 번역되고 개정되는 건 65년이에요. 65 해방된 지 20년 동안 일본 총독부가 만든 상법을 그대로 쓰고 있었어요. 헌법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공무원들도 헌법 제9칙에 현재의 공무원들은 별도의 인면에 의하지 않는 한 현재의 지위를 유지한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48년 8월 당시에 이 남한의 치안을 담당했던 대공투쟁의 핵심 부대 역할을 했던 경찰의 3분의 2는 총독부 경찰.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앞서서 공산주 대공투쟁을 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너무 이렇게 과격하게 오래 끌면서 할 일은 아니다. 그래서 밤중에 이 반민특위의 그 위원장의 집까지 찾아갑니다. 대통령이 김상돈이라는 사람인데 국회에서 시급하게 그리고 조용하게 온건하게 이 문제를 빨리 처결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반민특위의 입장은 달랐어요. 그래서 민족 정기를 세운다 하면서 요란스럽게 이제 이 문제를 추진해 가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여순 반란 사건, 제주도 사태 반란이 겨우 아직도 진압도 안 되거나 또는 여파가 도처에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국회 불합치 사건도 터지고, 그 다음에 49년 6월달이 되면 이제 미군이 철수를 합니다. 미군이 철수를 해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 반민특위 문제로 이 나라가 북쪽나는 것을 이승만 대통령은 원치를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이 민족이라는 일종의 감성적 구호가 하나의 깃발로 내 걸릴 때 그것을
시기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죠. 도대체 민족이라는 게 대체 뭐냐는 문제가 있어요. 민족이라는 게 도대체 이게 뭐냐? 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할 시간이 지금 없었습니다만, 한마디로 말해서 결코 이성적인 어떤 가치나 판단으로 짜여진 하나의 뭡니까? 하나의 정치적 이념이나 선동의 체계는 아닙니다. 이거 반이성적이에요. 엄밀히 말해서 반이성적입니다. 민족이라고 우리 민족끼리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반이성적입니다. 이광수 선생이 민족 개조론을 이야기를 책을 썼을 때 학생들이 분노한 나머지 나중에 몽둥이를 들고 이광수 선생을 찾아왔어요. 이광수 선생을 찾아왔는데 참 당대의 최고 지식인 이광수 선생이 그들을 앞에 놓고 한 2시간 동안 설명을 하니까 한마디도 못하고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그냥 가기에는 너무나 분통이 터져가지고 민족 개조론을 그 개벽이라는 잡지인데 그게 실었는데 출판사 개벽을 찾아가서 몽둥이를 들고 인쇄기를 다 때려 부쉈어요. 그러니까 민족이라는 것은 뭔가 감성의 체계입니다. 감성 체계. 몽둥이를 들고 뭔가 때려 부숴야 속이 시원한. 저놈 친일파다 잡아라. 처형해라. 이렇게. 이것이 그런 인간은 감성의 동물이죠. 그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 감성적인 충동을. 그러나 이건 적절히 제어가 돼야 돼요. 이승만 대통령은 이것은 적절히 제어돼야 된다고 주장을 했지만은 당대인들은 그 말을 알아듣기 힘들어했습니다. 이들이 과연 친일파였던가? 이 한복판에 있는 이광수 선생님이죠. 이광수. 이분이 친일파였느냐? 그 앞에 이 포성에 묶여서 가는 분들은 당대 최고의 기업가 김연수 선생이 삼양방길이 박민특위가 체포한 제1호 체포 대상자는 박흥식 선생이 박흥식 한국 최고의 기업가입니다. 박흥식 선생은 1991년인가 작고를 하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왜 친일파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억울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분은 평안도 용강 출신입니다. 집안이 좀 넉넉한 지주 집안 출신이고 워낙 성실하고 능력이 있고 또 이제 밝은 분이 돼가지고 진남포에서 사업에 성공을 했어요. 인쇄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로 공부를 온 다음에는 필리핀에서 목재를 수입해가지고 그것을 갖고 종이를 만드는 그 제지업을 했는데 매우 값싸게 해서 당시에 동아일보, 조선일보 뭐 이런 신문의 용기를 이제 공부 제지업에 종사하는 다른 일부 기업이 있었지만은 그들과의 경쟁에서 이제 이게 당대 최고의 기업가. 한 번은 친한 친구가 한번 좀 하도 부탁을 해서 은행에 보증을 쓰는데 이 사람이 망했어요. 근데 그 친구의 빚을 또 대신 다 갚아줬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일본인 은행장이 장래가 촉망되는 한국의 젊은이다. 이렇게 해서 적극 지원하라 이래가지고 그래서 일본 은행으로부터 거액의 융자를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화신백화점을 세워요. 화신백화점은 전국에 걸쳐서 그 지점이 설치가 되고 당시 서울에는 일본의 유명한 미츠코스 등의 그 백화점들이 들어와서 있었는데 그는 남천에 살고 있는 일본인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이 북촌에는 이 박흥식 선생의 화신 백화점이 조선인들의 자부심이었어요. 6층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한국 최초의 건물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기업가 부호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안창호 선생이 중국에서 체포되어 와서 옥살이를 할 때 같은 평안도 군이니까 열심히 옥바라지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일본이 이제 창씨 개명을 하라 했을 때 박응식 선생은 창씨 개명 안 했습니다. 그냥 박응식 창씨를 해서 창씨한 이름이 성이 박이고 창씨한 이름이 형식이다. 워낙 유명한 분이 나 안 한다 하니까 뭐 일본인도 나 그래 뭐 어쩔 수 없다 그러지. 난 창씨 개명까지도 안 하고 안창호 선생 오페라까지 내가 다 했는데 내가 왜 친일파냐? 뭐 찐사람 친일파된 이유는 분명해요. 워낙 성공한 사업가니까 성공하고 자꾸 불러가지고 정치원 참이라는 벼슬도 주고 일본 동경에서 무슨 소와 천황의 무슨 생일 때 이제 조선 대표로 가서 축하 파티에 참석해가지고 소와 천황하고 악수를 했습니다. 소와 천황하고 악수를 했기 때문에 친일파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은 평소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업을 일으켰고 일본이 말이지 은행 융자 해준 거는 자기들 사업 때문에 해준 거지 내가 뭐 융자를 해달라고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내 능력으로 내가 내 사업을 일으켰고 한데 내가 왜 친일파냐? 그래서 재판이 붙여졌는데 재판 결과는 무죄. 뭐 악질적인 행위를 한 게 아무것도 없다. 사업 잘한 것밖에 없어요. 소와 천황하고 악수한 거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전쟁 말기에 비행기 제조 회사를 만듭니다. 일본의 총독부의 정무총감이 하도 압박을 해가지고 조선군 사령관하고 비행기를 만들어라. 비행기 제작 회사를 만들어라 해서 그렇게 해서 나는 원래 백화점 하는 사람이지 내가 비행기하고 너무 관계없다 했는데도 워낙 압박이 심하니까 할 수 없이 합니다. 하는데 기왕 한 김에 좀 열심히 이제 해보자 해서 중국에 있는 어느 기계 공작 회사에 공장을 철거해서 안양에다가 공장을 세우고 넓은 땅을 이제 확보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시제품을 하나 만듭니다. 이 군용기가 아니고 일종의 행글라이더 비슷한 어떤 그런 상태에서 해방을 받았는데 일본의 비행기를 건납한 악질적인 친일파가 된 거예요. 나중에 해방이 되고 나니까 엔도 정무총감이 내가 당신한테 말이지 너무 압박을 해서 손해를 끼친 게 많으니까 얼마를 보상하면 좋느냐 이래가지고 무려 5천만 엔이나 되는 거금을 보상을 요구를 해요. 그 엔도 총감이 그대로 다 보상을 해주고 일본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재판 결과는 무죄예요. 무죄. 그런데 우리 보통 사람들의 감정의 체계에서는 친일파 1호 평생 친일파 1호로서 박항식 친일파 1호 이제 이러한 상태에서 이 대한민국의 건국이라는 게 얼마나 힘들고 고난한 과정이었던가. 대한민국은 상처가 많은 나라로 태어났습니다. 이 반민특위 활동을 사실상 대통령이 이제 중단시키는 통해 그 여파가 이후까지도 계속 이어져서 드디어 노무현 정부 때 그때 모든 일을 다시 한번 하자 해서 이제 또 반민족 행위자 특별처벌법을 또 만들었죠. 그래서 이 역사는 오늘날의 현실과도 직접 관련이 되는 그와 같은 문제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한 시간이 되었으니 한 5분 쉬었다가 또 하겠습니다.